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 조성 그리고 경호처 이전비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집무실 이전 문제 없이 잘 성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처음에 알려졌던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그러한 양상을 벗어나서 일단 양쪽이 일종의 정치적 타협점을 찾아서 이 정권 이양에 대한 순조로운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당선인에서 측에서 요구했던 예비비의 그러니까 편성물 자체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신구 권력 모두에게 아마 정치적 부담으로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안보 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양측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은 서로 안 좋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타협점이 모색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결국 안보 공백이라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그 4월달 지금 예정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국방부를 이전하고 국방부 이전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합참을 이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참 이전 부분은 일단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국방부가 지금 관련된 부서가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1층에서 4층 부분은 일단은 제외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원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오래 했던 안보 공백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한치도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일단 당선인층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만족할 정도의 양보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근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차기 당 그러니까 지금 그 집권을 할 수 있는 집권하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집무실을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일단 좋은 타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총리가 임시 국무총 국무회의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앞으로도 더 추가 예비비라든지 이 부분이 좀 협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까 청와대가 일단 어느 정도 모양새만 갖춰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396억 원.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전 비용뿐만이죠. 이전 300억 정도는 이전 부분인데 그런데 과연 이제 이후에 옮긴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옮기겠죠. 집행이 되면. 근데 옮길 때 지금 안보 문제, 북한 변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갖고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럼 그대로 옮길 거냐? 아니면 진짜 버스에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남고요. 국방부로 옮긴다 그럴 때 직기라든가 이전만 할 뿐이지 군 최고사령부가 갖고 있는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 안보 시스템 부분들을 어떻게 또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또 국방부는 또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이전할 거냐, 또 합참 거기 놔둘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윤석열 당선인 집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도 가는데 교통 문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용산 이전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흔쾌하게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집기라든가 이전합니다마는 이 안보 관련된 우리의 국정 시스템이라든가 국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거로 여겨집니다. 한편 어제 청와대가 그동안 이제 출입을 제한해왔던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을
자,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혀서 오늘부터 개방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김신조 사건 이후에 그동안은 계속 출입이 통제가 돼 왔거든요. 자, 일각에서 새 정부와 현 정부가 청와대 개방을 두고서 좀 미묘한 경쟁이 붙은 거 아니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사안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한 2년 받는 거 했거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처음으로 북악산을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2번인가 3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고요. 너무너무 빼어난 풍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이런 이 좋은 시설들, 그리고 이런 관광 자원들은 빨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일부 개방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때부터 사실 일부 개방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실 북악산을 완전히 다 돌려주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공약의 일환은, 공약은 어떻게 보면 강화문 시대로 가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그 큰 그랜드 비전 속에서 나왔던 그런 공약인데, 사실은 강화문으로 옮기지를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예.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악산 개방 자체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서둘렀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불필요한 오해를 안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늦었지만, 그러니까 북악산 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부분은 저는 뭐 박수 칠 필요가 있다. 아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어차피 지금 청와대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일종의 김 빼기 위해서 돌려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원래 지금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한다면 공약 이익 차원에서 저는 뭐 박수 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 공연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인수위 홈페이지에 반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런 논쟁은 계속돼 왔거든요. 뭐 방탄소년단 평양 공연, 뭐 특별사절, 입영 문제까지 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은 BTS를 좀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달라, 정치색을 입히지 말아달라. 지금 굉장히 이런 상황에 좀 반감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글쎄 계신지요? 그 아미라든가 예. BTS 열성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상당히. 예. 그 전에도 이제 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얘기했을 때도 전혀 언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아주 항의하는 글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게 지금 BTS가 5월 9일 날 취임식하는 거에 나온다라고 합의한 게 아니에요, 아직요. 그러니까 이제 BTS 팬들은 이거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박주선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서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굳이 BTS가 지금 5월 9일 취임식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취임식 이제 기획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잘 맞느냐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예. 굳이 BTS를 거기에 출연시켜서 BTS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세계적인 대스타 아닙니까 실제로?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망신 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요. 박주선 위원장이 어떤 공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잘 협의를 해서 이게 합의도 안 된 부분들 자꾸만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젊은층들에게 반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득보다는 실이 많을까요? 저는 뭐 사실은 뭐 BTS가 자발적으로 예. 아니면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바람 때문에 그런 대통령 행사라는 거의 취임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또 축제장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나가서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 통합의장에서 우리의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박수 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 때를 보면 예. 과거 김대중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마이클 잭슨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임영주, 파페라 가수 임영주 가수가 제 기억으로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장훈 씨가 또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싸이가 또 이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런 때마다 상당히 앉아 일종의 정치적으로 부역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할 때 같이 그 문화사절로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도 예.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BTS한테 가장 주어진 큰 문제가 지금 군대 가는 문제잖아요. 예. 그 때문에 이번에 인수위원장이 안수수 위원장이 하이브라고 지금 BTS 소속된 회사에 방문했을 때 예. 결국은 지금 병력 특례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물론 뭐 그런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공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병력 특례와 관련된 논의하고 이렇게 결부될 경우에는 BTS한테 적지 않은 또 이래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아마 취임식을 준비하는 측에서나 BTS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원만하게 저는 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BTS하고 합의했다. 그래서 BTS가 나오겠다.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따르면 BTS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유엔 공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본래 BTS가 유엔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초청을 대통령이 받았죠, 가서 유엔에서. 예. 종에 가서 같이 합류해서 했던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BTS를 좋아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BTS에 대한 어떤 추앙 이런 아주 그 존중이 강한데 이 존중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인수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게 조사 착수 1년여 만에 일단락이 된 건데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좀 너무 가혹하다,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권 인사들도 지금 좀 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부산대의 조치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표성장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했던 이 조민 씨의 어머니 조은경심 씨에 대한 재판이 1심에 의해서 2심도 4년의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그 위조 혐의 7가지 전부 다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대학이 그러니까 입시 요강하고 분명히 이렇게 틀린다는 증명이 1심과 2심 재판은 물론 대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부산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뭐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금 어머니 같은 구속돼 있고 아버지는 재판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딸까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가혹한 처사라고 뭐 또 이렇게 상당히 동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예. 과연 그러면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이라는 차원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불가피한 조치가 측면이 있다. 단 문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가혹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그 가혹 차원을 뺀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이 상당히 불편부당하게 상당히 엄정하게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 나중에 또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판결 그러니까 말할까요 가늠해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이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자 입학 취소 가혹한 처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 가족이요 국가 반란한 것도 아니고 반역도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배우자는 감옥 가 있고 또 본인은 재판받고 있고 딸마저 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또 1년 동안 끌고 오다가 예. 부산대학이 또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우려도 살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대학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동안 끌고 오다가 입학 취소를 내렸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부산대가 어떻게 해명할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학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데 과연 예. 뭐 조민 씨가 진짜 의사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능력이 미달되는 것인지, 경력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산대 1년을 끌다가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내린 부산대의 결정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상당히 의혹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게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새 정부 그리고 현 정부 여당 뭐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첫 내각 인사청문회인데,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7대 기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7대 기준 본인들도 못 지킨 걸로 어떻게 검증의 잣대로 내세우냐, 이거 코미디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쳤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인사 그리고 그 뒤에 이었던 국회 청문회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에 예를 들면 위장 진입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 예. 그리고 또 뭐 세금 탈루를 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그냥 통과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뭡니까 그 표절 같은 경우는 몇 년 이후 또 뭐 음주운전도 몇 년 이후 예. 그 정권은 일단 막 그러니까 너무 잣대가 엄격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잣대를 약간 좀 완화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좀 일종의 조건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시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야당이 반발하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야당이 그러니까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임명한 경우가 뭐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최다 34명까지 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7가지 기준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것에서 코미디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코미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잘못했지만 우리는 7가지 기준을 제대로 엄격하게 해서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그런 다짐이 빠졌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실상 지키지 못했던 이 7대 기준을 잣대로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검증하겠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장파장인 것 같아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그 7대 기준을 왜 안 지키느냐 하면서 맹공을 피지 않았습니까? 정치 공세를 폈고 이번에도 뭐 민주당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나 신상 문제에 너무나 엄격하니까 그런 부분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7가지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반드시 그 검증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7가지 중에서. 예. 예를 들면 병역 면탈 문제라든가 예.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 성범죄라든가 특히 음주운전 네.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 탈루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7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정도의 차이 이런 부분들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새로운 원내대표 뽑히면은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예.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 있잖아요. 특검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지방선거도 걸려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주 예민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엄격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건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국민도 여론을 보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과거 김앤장에서 고문을 했던 거 그리고 또 SO일에서 사회이사를 했던 것들 지금 이런 부분이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아마 청문회 1차 관문이 될 것 같은데, 자,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이면은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억 원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제 급여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업계 수준에 비해서 좀 과한 건가? 이게 또 법조인이 아니고 비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한덕수 후보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하면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변호사도 아닌데 예.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한덕수 지명자를 비롯해서 항상 고위공직을 하고 퇴직하면 그대로 폼, 김현장 같은 그대로 폼 있다가 좀 몸담고 있다가 다시 또 이 고위공직이 다시 재임명된 소위 말하는 해전문 인사 예.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폰 같은 경우에 장관급을 지낸 사람이 갈 경우에는 한 5에서 6억 정도까지 연봉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지명자 같은 경우 총리를 지냈으니까 가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 특히 지금 한덕수 지명자가 지명되고 나서 이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인상이 가파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한계사항에 직면한 사람들의 임금 부분에 그렇게 가혹하게 잣대를 대는 분이 자신의 그러면 연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 아마 지금 그 한지명자 책에서 놓은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나름대로 상당히 자문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부를 정진하는데 앞장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과연 그런 일만 했을 것인가? 본인이 고위공직을 지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때 이러면 후배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뭔가 협조를 요하는 식으로 뭔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다시 또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해 충돌을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해전문 인사. 왜 그러면 항상 역대 정부들마다 경영과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재풀이 좁혀들고 그러다 보니까 해전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은 언제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유를 좀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일단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제 국민 눈높이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김현장 회전문 인사를 한 사람들의 고위공직자, 뭐 과거 정부도 그렇고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위공직자로 모셔야 되나요? 참 서글픈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예. 사실상 한덕수 지금 지명자가 총리를 그만둔 다음에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에 김현장에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18억이고 연간 따지면 4억인데 지금 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조인 경력도 없는 건데 예.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 생각엔 로비스트 역할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김현장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래서 1년 연간 4억 정도를 주면은 4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한덕수 지명자 외에도 많은 뭐 장관했던 사람, 차관했던 사람 다 거의 거쳐가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봉을 엄청난 돈을 주겠어요? 최저임금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관례 또 그 네트워크로 형성되잖아요.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또 네. 연결될 거예요, 다. 또 가면은 또 김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의 질서를 지배한다라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이제 한덕수 지명자는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의혹이 있는 그 롤스타 문제가 또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롤스타는 잘 아시겠습니다. 이 먹튀 아니에요, 먹튀. 제 기억에도 롤스타가 기본적으로 이 헤지펀드가 국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외환은행의 BIS 기준을 6%로 한 그 팩스 5장이 금감원에 가서 금감원에서 이걸 오케이 해갖고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가 결국은 국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1조 한 다음에 또 나중에 2010년도인가에 하나은행이 4조를 해서 엄청난 차익을 해갖고 먹튀를 한 회사란 말이죠. 굉장히 지금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있었다는 것 자체. 뭐 그 론스타 사건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예. 이런 그 로펌이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해서
한덕수 지명자는 자기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청문회 전에 사과해야 될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가까운 인사들이 내각도 그렇고요. 지방선거 또 당권의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비서실장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좀 특히 난항으로 꼽히는 게 비서실장이더라고요. 일단 유력하게 꼽혔던 장제원 의원. 이제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 지금 비서실장에 그럼 누가 오르겠느냐 지금 이 부분도 참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윤 당선인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의 그러니까 청와대 행에 대해서 현역 의원인데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내각에 참여하는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겸직이 허용되지만 대통령이 참모로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배지를 떼게 될 경우 물론 한석이 보궐선거를 해서 또 당선되면 그렇죠. 됩니다만 또 이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또 상당히 지역 국민들은 정치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난색을 피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뭐랄까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어지는 장기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그 장제원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핵심 측근이 들어갈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각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청와대가 여전히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정부의 형태를 내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 이 지금 경계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정치적으로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원외에 계신 분들 중에 예. 정치적 경험이 상당히 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아울러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실물 경제에 밝은 이런 분들을 아마 물망에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윤 당선인의 이 발언, 현역 의원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제 현역은 빼고 가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제원이 가느냐 안 가느냐 뭐 다른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예. 윤석열 정부의 그 구상이죠. 어떤 정부를 지향할 거예요 도대체. 그 문제에 따라서 장관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들을 좀 당선인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정부다. 과거에 보면 참여정부다, 국민의 정부다 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냐. 라는 정부 거기에 따라서 비서실장도 그 컨셉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비서실장은 단순하게 그냥 비서실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그냥 옆에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예.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갖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선정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장제원 실장이 간다 안 간다 이런 문제 갖고서만 논의할 상들이 아니라 아니 당선인이 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겠다. 경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컨셉 하에서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덕수 지명자 같은 경우도 경제와 통합이라고 했지만은 예. 행정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경제관료 출신. 과연 그 관료 출신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진짜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또 국민이 지금 이게 상당히 갈라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을 총리가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야말로 좀 신중하게 좀 윤석열 정부의 컨셉에 맞게 그렇게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의원도 지금 어제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를 했고요. 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었던 김태흠 의원도 이제 충남지사 도전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윤 당선인이 김태흠 의원에게 직접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의원이 나오다 보니까 좀 교통정리를 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만큼 충청 지역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저는 뭐 두 가지 다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건성동 의원 같은 경우 윤핵관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압도적인 여소 관계와 야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영선 대통령이잖아요. 국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국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의정,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 진행이나 또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그런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그러니까 지금 김태흠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에 도전할 뜻이 있었지만 결국 터닝한 부분은 사실은 이 충청도라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균형추 노릇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데 지금 충남도의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 아주 좀 뭐랄까요 조금 눈에 띌 만한 후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역 그 도지사인 양성조 도지사가 아마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 같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충남 선거는 그냥 지는 걸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또 당내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남의 정무부지사를 했던 김태무 의원이 지역적 연구도 상당히 있고 예. 나름대로 파이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전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원내에서의 지금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열세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선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호남 빼고는 다 압승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국정장악력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경쟁위 후보들은 무조건 지금 나가서 예. 약간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선인의 생각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제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고 또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친윤이 뜨면서 같이 뜨는 게 비윤이 같이 뜨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혹시 이 구도가 개파를 분열시키는 개파 간의 갈등을 좀 조장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인수위 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 나가라 말라 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심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선에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당선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윤심을 얻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 나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흔쾌히 유승민 전 의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윤심이 개입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네. 억측들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윤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상당히 좀 진중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바로 다음 날에 국회에 가서 이제 당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혹시 이 과도하게 당청 분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보면 이제 당청 간의 관계, 항상 당이 청와대 거수기, 대통령의 대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존중되지 않고 또 국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여당이 된 당은 대통령 입장만 대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국회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당청 간의 관계에서 관여하지 않고 또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요.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결국은 국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자꾸만 간섭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되면서 이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당선인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 갑자기 지금 인수위 대변인이 갑자기 경기도지사에 나가겠다고 좀 선언했잖아요. 그것은 당선인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되는 거겠죠. 아무 자리가 하셨다라도. 이건 저는 인수위 대변인 처음 임명했을 때 그냥 인수위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 또 이제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어디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윤핵관이라서 가장 최측근인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 가고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친윤 세력이 당권도 장악하게 되고 그죠? 국회 권력도 국회 여당 권력도 장악하게 되고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예. 이러한 정치적 지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입 바른 소리라든가 내부에서 견제라든가 또 세력 간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걸 안 하겠다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구도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경선 과정에서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했는데 자꾸만 분명히 이제 가면 이게 윤심이다 얘기할 거고 당원들한테 나는 뭐 뒤에서 이렇게 뭐 내가 대변인 했다 인수위에서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잠시 해볼 텐데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서 당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어떤 그 당내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정작 민주당이 공언했던 쇄신 작업 이게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지금 소위 말하는 586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이게 당내의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다 일단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대선에서 이번에 이긴 것도 아니고 졌는데 다시 본인이 586 세대의 상당히 대표인데 본인이 지금 놓는 그런 모양새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시간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과연 본인만의 오롯한 뜻인가 그렇지 않고 이재명 공문이 뒤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건 앞서 우리가 아까 윤심이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면 이재명 그러니까 고문 즉 명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논란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차피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당내의 그러니까 에너지를 정치적인 기운을 모으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약간은 이 경선의 무대를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페이스에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면 어땠을까? 본인은 물론 전략 공천하지 않고 당당히 경선하겠다고 합니다만 직전 당대표가 계급장 뗐다고 했지만 그 계급장이 눈에 아른아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명심 논란까지 있다고 한다면 예. 과연 그 공정한 경선이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진기회들이 뛰어들 의지가 상당히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좀 비판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